그 아이를 찾아라. 산채로든 죽은 채로든 상관없다. 한양에서 가장 무서운 사내의 입에서 그 명이 떨어졌습니다. 12년 전 궁에서 사라진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첩보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그런데 자객보다 먼저 그 아이 곁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직 땅에 거지꼴로 떠돌다 산골 서당에 쓰러져 들어온 사내.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옛날 경상도 봉화 깊은 산골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당이라 해봐야 초가지붕 3칸이 전부였지요. 마루는 삐걱거리고 기둥은 비바람에 휘었으며 뒷안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런 서당에 아이 대여섯이 그를 배우러 다녔는데 훈장은 눈이 먼 노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사내가 이 서당에 쓰러져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봉화 고갯길을 넘어오는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나이는 35쯤으로 보였으나 행색이 워낙 남루하여 쉬는 넘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아래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갈색 두루마기는 때 저러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집시는 한 짝이 찢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한수. 그것이 이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한수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라고는 이틀 전 길가에서 주운 밤 서너 톨이 전부였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아른아른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내의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내쳐진 자의 눈빛.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킨 그런 눈이었지요. 한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던 암행어사였지요. 마패 한 자루면 원님도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2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사내는 길가의 돌부리보다도 볼품없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어느 주막 앞을 지나다가 마패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한수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지요.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안에서 나온 것은 포졸들의 잡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지요. 마패. 그것은 12년 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빼앗긴 것이었지요. 고갯길을 넘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20가구 남짓한 외진 마을이었지요. 한수는 마을을 지나쳐 산길을 더 올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아낙 하나가 한수를 보더니 치마폭으로 코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지요. 12년 동안 이런 눈초리에 단단히 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산속에서 굶어 죽는 편이 나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산길 위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한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서당이 있단 말입니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니 초가지붕에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마루에 아이 대여섯이 앉아 글을 외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 삼배 도포, 대나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었는데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아니, 감긴 것이 아니었지요.
두 눈 위로 길게 칼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훈장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귀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틀린 곳을 바로잡아 주고 있었지요. 서기야, 황자의 발음이 흐리다. 입을 더 크게 벌려라. 네, 훈장님. 한수는 서당 마당 앞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 더는 버텨주지 않았지요. 아저씨가 쓰러졌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눈먼 훈장 석봉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동이야, 어디서 쓰러졌느냐? 마당 앞이에요, 훈장님. 제가 안내할게요. 동이가 석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석봉보다 2걸음 앞에서 걷기 시작했지요. 발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마루턱이 나오자 2번 톡톡. 석봉은 그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마루에 올랐지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볼이 홀쭉했지만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깊었지요. 목에 낡은 끈으로 무언가를 걸고 있었는데 반쯤 깨진 초록빛 옥 조각이었습니다. 동이라 불리는 이 아이가 한수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숨은 쉬어요. 근데 냄새가 좀. 아이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한수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이들의 웅성거림이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수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 아니었습니다. 머리맡에 미음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한수는 벌떡 일어나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미음이 반이나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들이켰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동이었습니다. 아이가 한수를 가만히 보더니 다가와 앉았습니다. 손에 보리 주먹밥 2개를 들고 있었지요. 이것도 드세요. 훈장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한수는 주먹밥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지요. 미음 국물이 수염에 잔뜩 묻었습니다. 동이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소매로 한수의 수염을 쓱 닦아 주었습니다. 한수가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드세요. 더 있어요. 파직당한 이후 12년 동안 누군가 한수에게 밥을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구걸에서 얻어먹거나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었지.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소매로 얼굴을 닦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수는 티를 내기 싫어서 일부러 주먹밥을 더 크게 우물거렸습니다. 우적우적. 그러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나그네, 체하겠소. 석봉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벽을 짚으며 걸어왔는데 걸음이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수가 물었습니다. 봉화 깊은 산골의 서당이요. 그대는 마당 앞에서 쓰러져 있었소. 석봉이 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고개가 정확히 한수를 향하고 있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오? 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한수요. 한수라. 어디서 오는 길이오? 어디서든 상관없지 않소.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 날이 밝으면 떠나겠소. 한수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과 어울리지 않은 사내의 말투였지요. 석봉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소.
이 산길은 밤에 위험하니 내일 아침에 떠나시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면 되었습니다. 이 서당도 이 눈먼 훈장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수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지요. 서늘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석봉이 마루 반대편에 나와 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소? 석봉이 물었습니다. 그대에게서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오.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바람에 대시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그네. 석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숨결은 들을 수 있소. 그대의 숨결에는 분노가 있소. 오래된 분노. 하지만 그 아래에 억울함이 깔려 있소. 한수가 석봉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장은 눈이 안 보이면서 참 많은 것을 보는 척하시오. 쏘아붙이듯 말했지만 석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는 법이요. 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눈먼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오? 그럴 수도 있지요. 석봉은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나는 눈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소.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늙은이의 철학 따위에 관심이 없었지요. 내일 아침이면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가느다란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이가 잠결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낮고 고운 곡조였지요.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한 가락이 가을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도 같고 처음 듣는 것도 같은 묘한 가락이었지요. 하지만 산골 아이가 부르는 노래일 뿐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석봉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한수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 저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요? 한수가 물었습니다. 동이요. 내가 키운 아이요. 훈장의 자식이요? 자식은 아니요. 길에서 준 아이요.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2년 전에 주었소. 12년. 그 숫자에 한수의 귀가 번뜩했습니다. 12년 전이라면 자신이 파직당한 해와 같은 해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수는 날이 새자마자 짐을 챙겼지요. 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떠날 채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루로 나오니 서당 마당에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의 눈길을 끈 것은 아이들이 아니었지요. 동이가 석봉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동이는 석봉보다 2걸음 앞에서 또박또박 걸었지요. 발바닥으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계단이 시작되자 톡톡 2번 두드렸지요. 석봉은 그 소리를 듣고 멈칫하더니 한 발을 높이 들어 계단을 올랐습니다. 서당 문지방 앞에서 동이가 3번 톡톡톡
석봉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문지방을 넘었지요. 한 번도 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걷느냐? 한수가 물었습니다. 동희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뭐가요? 발로 땅을 두드리며 걷는 것 말이다. 동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제가 먼저 걸으면 훈장님이 제 발소리 따라오시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12년을 이 아이는 걸음마를 땐 그 순간부터 눈먼 노인의 길잡이가 되어 걸어온 것이었지요. 한수는 서당을 떠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며칠만 더 쉬어가자. 몸이 아직 성하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핑계를 댔지요. 사실 떠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서당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눈먼 훈장이 산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했지요. 보통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석봉의 말투. 산골 훈장치고는 지나치게 격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지요. 한수는 암행어사 시절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상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지요. 그날 오후 한수는 서당 뒤편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부엌과 장작더미 옆에 작은 헛간이 하나 있었지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열쇠 구멍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열고 닫는다는 뜻이었지요. 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해요? 동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수가 흠칫 돌아섰지요. 아, 아니다. 그냥 둘러보는 것이다. 그 헛간은 훈장님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동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헛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서당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동희가 가장 먼저 일어났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솥에 불을 떼서 죽을 끓였습니다. 석봉이 일어나면 동희가 세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일과였지요. 동희야, 오늘 죽에 무엇을 넣었느냐? 좁쌀하고 호박이요, 훈장님. 호박이라. 단맛이 나겠구나. 석봉은 늘 동희가 해준 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희는 석봉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한수는 마루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둘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고 했다. 길에서 주운 아이라 했다. 하지만 저건 피를 나눈 부자보다 더한 정이다. 12년이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침 공부가 시작되면 마을 아이 대여섯이 서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산길을 한참 걸어와야 했는데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고 왔지요. 석봉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칠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입으로 글귀를 불러주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봉의 가르침은 꽤 수준이 높았지요. 천자문에 그치지 않고 논어, 맹자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눈먼 훈장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은 대체 누구인가? 한수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석봉은 아이들에게 활쏘기나 나무 깎기를 가르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직접 시범을 보일 수는 없었지요. 대신 동희가 석봉의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군장님이 말씀하셨어. 칼은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 힘을 빼래. 이렇게 동희가 나무를 깎아 보이면 아이들이 따라 했지요. 신기한 것은 동희의 솜씨가 꽤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석봉이 말로만 가르쳐 준 것인데도 동희는 칼질이 정확했지요. 한수는 동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바로 이해했고 손재주도 뛰어났지요. 게다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동희 말은 잘 따랐지요. 해가 기울면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당에는 석봉과 동희만 남았지요. 그리고 요즘은 한수까지 셋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동희가 저녁을 지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 죽이나 보리밥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동희는 나무를 캐다가 넣기도 하고 비싼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구워 내놓기도 했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야무진 살림이었지요. 아저씨도 드세요. 동희가 한수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얻어먹기만 해서 민망하구나. 괜찮아요. 훈장님이 밥은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한수는 보리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칠고 푸석푸석한 밥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석봉은 저녁을 먹고 나면 마루에 앉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지요. 한수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깨달았지요. 석봉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석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훈장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물기가 섞여 있다. 그리고 코끝에 풀 냄새가 진하지. 비가 오기 전에는 풀이 먼저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다음 날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한수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요. 이 영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한수는 서당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석봉과 동희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하면 할수록 의문이 깊어졌지요. 석봉의 가르침은 단순한 글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줄줄이 꿰고 있었고 맥을 짚는 법까지 알고 있었지요. 훈장이 약초에 밝으시구려. 한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요. 석봉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알고 있었지요. 저것은 산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의 지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가 소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군장님, 5일장에 한양에서 온 장사치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한양이 난리래요. 무슨 난리냐? 잘 모르겠는데요. 조정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포졸들이 팔도로 흩어졌대요. 석봉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한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은 12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희가 방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한수는 마루에 나와 석봉 옆에 앉았지요. 훈장, 무슨 일이오?
한양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 들었을 때 훈장의 손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소. 석봉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나그네는 눈이 좋구려. 암행어사였소. 한때는 한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냈습니다. 석봉의 고개가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암행어사라. 석봉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12년 전에 파직당했소. 자세한 사연은 묻지 마시오. 한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12년 동안 수백 번 되는 문장이었지요. 파직. 그 두 글자에 자신의 인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누명과 배신과 억울함이 전부 그 안에 있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서당 마루 밑에서 들려왔지요. 나그네. 아니, 한수. 석봉이 한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이 서당을 떠나시겠소?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아직은 떠날 생각이 없소.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서당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었지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내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쪽 방에서 동희가 또 잠결에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낮고 고운 곡조.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의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지요. 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서당에는 뭔가가 있다. 한수는 잠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석봉의 숨소리가 깊어지고 동희의 노래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지요. 달빛이 서당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헛간이었습니다. 한수는 소리 없이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보니 구식이었지요. 암행어사 시절 이런 자물쇠 정도는 빗장 하나로 열 수 있었습니다. 한수는 나뭇가지를 꺾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지요. 찰칵. 열렸습니다. 헛간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습한 흙냄새와 묵은 집단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장작과 농기구 뒤편에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상자 모서리 부분만 깨끗했지요. 누군가 자주 손을 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수가 보자기를 풀자 약첩 여러 장과 작은 봉투들이 나왔지요. 한수는 약첩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재의 이름과 용량이 빼곡히 적힌 처방전이었지요. 그런데 한수의 눈이 약첩 하단에서 멈췄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둥근 원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한수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의원. 내의원이라 함은 임금과 왕실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의관들이 모인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 내의원의 도장이 산골서당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첩을 더 뒤적였지요. 두 번째 약첩에도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모두 내의원 도장이었습니다. 산골의 눈먼 훈장이 궁중의관이었다고? 한수는 약첩을 원래대로 싸서 상자에 넣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지만 천장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12년 전 암행어사로서 사건을 파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먹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관아에서 문서를 뒤적이던 그 시절의 먹냄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2년 전에 아이를 주었다. 내의원 의관이었다. 산골에 숨어 살고 있다. 눈을 잃었는데 그 위에 칼 흉터가 있다. 아이 목에는 초록빛 옥 조각이 걸려 있다. 아이는 잠결에 이상한 곡조의 노래를 부른다. 한양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에 훈장의 손이 떨렸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지요.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당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영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안쪽 방에서 동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지요. 가느다란 목소리. 동이가 잠들면 늘 흥얼거리는 그 노래. 한수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래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수가 짐을 싸는 신용을 했습니다. 석봉이 마루에서 물었지요. 떠나시려오? 짐이 되기 싫소. 이만 가보겠소. 한수는 일부러 떠나는 척을 했습니다. 석봉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요. 석봉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다만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소. 석봉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산길은 밤에 위험하오. 낮에 가시오. 걱정 마시오. 나도 한때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요. 석봉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그대는 산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을 행색이니. 옆에서 듣고 있던 동이가 끼어들었지요. 맞아요. 호랑이도 아저씨는 안 잡아먹을 거예요. 살이 없잖아.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봉이 먼저 웃었습니다. 푸아하고 터져나온 웃음이었지요. 동이도 깔깔 웃었습니다. 한수는 입이 벌어지다가 어이없어서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같이 웃었지요. 웃은 것은 파직당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수는 웃다가 문득 멈칫했지요. 자기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허름한 서당에서 눈먼 노인과 12살 아이 앞에서 웃고 있다니. 세상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한수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이었지요. 훈장, 말하시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석봉의 고개가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훈장은 약초에 밟고 맥을 짚을 줄 알고 처방까지 할 줄 아시오. 산에서 저절로 배운 것은 아닐 텐데. 석봉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 법이요. 내의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한수가 직구를 던졌습니다. 석봉의 손이 지팡이를 쥔 채 움찔했지요. 하지만 석봉은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나그네는 참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구려. 암행어사는 상상력이 아니라 관찰력으로 일하는 것이요. 두 사내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석봉은 볼 수 없었지만 한수의 눈빛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한수. 석봉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이 서당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오. 그 말을 믿겠소.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렸지요. 한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내 눈으로는 글씨를 써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아이들이 글자 모양을 모르오. 그대가 써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울 것이오. 한수는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먼 노인의 표정은 담담했지요. 밥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소.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인연이라 생각해도 좋소. 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헛간에서 발견한 내의원 도장. 그 비밀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지요. 좋소. 아이들을 가르치겠소. 대신 훈장에게도 물어볼 것이 있을 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무엇을 물을 것이오?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오. 석봉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때가 되면 대답하겠소. 그렇게 한수는 서당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지요. 밥값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서당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수는 그날부터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먹물과 붓을 꺼내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보여주었지요. 석봉이 입으로 불러주고 한수가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 천자다. 획이 4개다. 보거라. 한수가 글씨를 쓰자 아이들이 우아하고 감탄했지요. 12년 동안 글씨를 쓰지 않았는데도 한수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쓰는 동안 한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던 턱 근육이 풀렸지요.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던가. 12년 만에 붓을 잡으니 손끝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밤새 글을 쓰던 그때의 설렘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지요. 동희가 한수의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글씨 잘 쓴다. 당연하지. 나도 어릴 때 글 좀 했다. 근데 왜 거지가 됐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한수가 헛기침을 했지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해주마. 언제요? 언젠가. 동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집어들더니 한수가 쓴 글씨를 따라 써보았지요. 제법 글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석봉에게 귀로만 배운 아이가 눈으로 보니 금방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손재주가 있구나. 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석봉이 마루 끝에서 빙긋 웃고 있었지요.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알고 있다. 내가 왜 여기 남았는지. 한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두를 때가 아니었지요. 진실은 서두르면 달아나는 법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시절에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지요. 기다리면 드러난다. 반드시. 한수가 서당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한수의 일상이 바뀌어 있었지요. 새벽에 눈을 뜨면 동이가 끓인 죽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아저씨 하고 달려왔지요. 밥을 먹고 그를 가르치고 석봉과 차를 마시고 동이와 바둑을 두고 밤이면 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수를 완전히 받아들였지요. 처음에는 거지 아저씨라며 코를 막던 아이들이 한수가 그를 가르쳐 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자, 조용히 하거라. 오늘은 맹자를 읽겠다. 한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들고 있었지요. 도리는 서기와 장난을 치고 있었고, 막내 봉삼이는 마루 아래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랬지. 한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동이가 마루 한쪽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지요. 얘들아.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번개처럼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았지요. 봉삼이까지 개구리를 놓고 올라왔습니다. 한수는 황당했습니다. 누가 이게 웬일입니까? 석봉이 마루 끝에서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저 아이가 원래 그렇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소. 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허, 나보다 낫구나 이 녀석이. 혼잣말이었는데 동이가 들었지요. 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한수는 헛기침을 하고 책을 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배워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한수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지요. 특히 동이는 가르치는 맛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바로 이해했고 응용까지 할 줄 알았지요. 한수가 논어의 한 구절을 가르치던 날이었습니다. 군자는 말이 어눌하되 행동이 민첩하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서기가 손을 들었지요. 말을 더듬어도 빨리 달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동이가 조용히 말했지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한수는 놀랐습니다. 정확했지요. 맞다. 이 녀석 어디서 배웠느냐? 군장님이 늘 그러셔요. 말보다 행동이라고. 한수는 석봉을 돌아보았습니다. 석봉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눈먼 노인이 12년 동안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어느 날 한수가 동이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둑이다.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놓는 것인데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한수가 규칙을 설명하고 첫 판을 두었습니다. 한수는 암행어사 시절 동료들과 바둑을 즐겨 두었지요. 실력이 꽤 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이가 세수 만에 한수의 수를 읽어버렸지요. 한수의 보석을 꿰뚫고 급소를 찔렀습니다. 한수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두자. 두 번째 판. 한수가 신중하게 두었지만 동이가 또 이겼습니다. 다시. 세 번째 판. 또 졌습니다. 한수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지요. 이 녀석이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처음 해보는 건데요. 동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수는 이를 악물었지요.
전직 암행어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석봉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한수는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수를 이렇게 두면, 아니, 저렇게 두면,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 그만 바둑판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봉이 한수의 코 고는 소리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나그네, 바둑돌이 베개는 아닐 텐데. 동희가 한수 옆으로 와서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아저씨, 바둑알이 볼에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폭소했습니다. 한수가 벌떡 일어나 볼을 만졌지요. 정말로 바둑알 하나가 볼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한수가 허둥지둥 떼어내는 모습에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한수는 넌지시 석봉에게 물었습니다. 군장, 혹시 이 아이에게 바둑을 가르친 적이 있소? 석봉이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바둑을 가르치겠소? 그럼 이 녀석은 대체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안 배웠소. 그냥 이기는 것이오. 한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희가 다가와서 물었지요. 아저씨, 한 판 더 둘래요? 내일 두자. 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지요. 그런데 바둑보다 한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희와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단순히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싸우면 동희가 나서서 중재했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주었지요.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당에 셋만 남은 저녁이었지요. 보리밥을 먹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동희가 한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별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왜 저 맨날 같은 꿈을 꿔요? 한수가 동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빛 방이에요. 아주 넓고 반짝반짝 빛나는 방이요. 거기에 여자가 있어요. 저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한수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어떤 여자냐?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맨날 기억이 안 나요. 동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 꿈 꿀 때가 제일 좋아요.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런데 깨면 없어져요. 맨날 없어져요. 한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 부를 수 없는 아주 희미한 조각.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누군가의 온기를. 금빛 방. 넓고 반짝이는 방. 여인의 노래. 한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요. 며칠 뒤 한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점심 뒤 동희가 뒷산 계곡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수가 몰래 따라갔지요. 동희는 바위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한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곡조를 들었습니다. 낮고 고운 가락. 처음 들었을 때도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곡조의 틀이 들렸습니다. 오음 체계였습니다. 궁상각치우.
조선 궁중의 음률이었지요. 한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궁중 악사가 만든 곡이다. 산골 아이가 어떻게 궁중 음률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한수의 시선이 동이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끈에 매달린 초록빛 옥조각. 지금까지는 그냥 장신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옥조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비 날개 모양의 옥조각. 그리고 그 뒷면에 아주 작은 문양이 있었지요. 용이었습니다. 5 발톱의 용. 조선에서 5 발톱의 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왕실.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이 아이가 설마. 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의원 도장, 궁중 음률의 자장가, 그리고 5 발톱 용이 새겨진 옥나비. 이 3가지가 한 줄로 이어졌지요. 이 아이가 왕실 사람이다.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12년 전 영모 사건. 그때 왕세자가 시해당했다는 것은 온 나라가 아는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왕세자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모가 일어난 것은 왕세자빈이 출산할 무렵이었지요. 혹시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인가? 내의원 의관이 아이를 안고 도망친 것인가? 한수의 머릿속이 회오리 쳤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이 서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가 마을 아이들과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간 사이에 한수는 석봉을 찾았습니다. 훈장. 석봉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가 맞은편에 앉았지요. 두 사내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묻겠소. 무엇을요? 훈장의 헛간에서 내의원 도장이 찍힌 약첩을 보았소. 석봉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이의 목에 걸린 옥조각에는 5 발톱 용이 새겨져 있소. 이것은 왕실 물건이요. 석봉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동이가 잠결에 부르는 노래는 궁중 음률이요. 민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곡조요. 한수는 한 호흡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훈장은 내의원 의관이었소. 그리고 동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말해 주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대짚을 흔들었지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소. 말하시오. 그대는 왜 파직당했소? 한수는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하겠소. 12년 전 그대는 영모 사건의 진실을 파려다 파직당했소. 내가 맞소.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산골에도 소문은 닿는 법이요. 12년 전 젊은 암행어사가 영모 사건을 재수사하려다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는 소문. 나는 그 소문을 들었소.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암행어사의 이름이 이한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소. 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훈장도 말해 주시오. 동이가 누구인지. 석봉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감긴 눈 위로 칼 흉터가 길게 나 있었지요. 12년 된 흉터. 한수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소. 석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 나는 내의원 의관 석봉이요. 12년 전 왕세자빈 마마의 출산을 담당했소. 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모가 일어난 밤이었소. 궁 안이 뒤집어졌지요. 왕세자 저하께서 시해당하셨소. 왕세자빈 마마께서는 출산 중이셨소. 피바람이 궁을 휩쓸고 있었지만 아이는 세상에 나와야 했소. 석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아이를 받아냈소. 사내 아이였소. 크게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있소. 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왕세자빈 마마께서는 아이를 안아보시지도 못하셨소. 출혈이 너무 심했지요. 마마께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 손을 잡으셨소. 그리고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시며 말씀하셨소. 석봉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려만 다오. 한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였소. 살려만 다오. 마마께서는 그 말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소. 석봉의 감긴 눈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궁에서 도망쳤소. 뒷문으로 빠져나와 한양을 벗어났소.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지요. 자객들이 뒤를 쫓고 있었소. 한수가 물었습니다. 훈장의 눈은 어떻게 된 것이오? 석봉이 멈칫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지요. 내 눈은 저기 뵌 것이 아니오.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찔렀소. 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석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소. 산파도 없이 내가 혼자 받아냈으니까. 잡히면 고문을 당할 것이오. 고문을 당하면 어떤 사람도 입을 열 수밖에 없소. 석봉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지요. 그래서 결심했소. 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이 아이의 얼굴을 말할 수 없도록.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소.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한수는 입을 벌린 채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산골 움막에 숨어 비수를 꺼냈소.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소. 맑은 눈, 작은 코, 왕세자 저하를 닮은 이마. 석봉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찔렀소. 칼끝이 눈에 닿는 순간 세상이 꺼졌소. 통증보다 두려웠던 것은 이 아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12년 동안 눈도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소. 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석봉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지요. 처음 1년은 아이가 울면 같이 울었소. 눈이 없으니 아이가 어디 다쳤는지도 몰라서 손으로 온몸을 더듬어야 했소. 밤마다 아이가 울었지요. 배가 고픈 것인지 아픈 것인지 알 수가 없었소. 그저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소. 석봉의 목소리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소. 어느 날 아이가 내 손을 잡더이다. 그리고 내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대었소. 석봉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웃고 있었소. 손바닥에 볼이 둥글게 올라간 것이 느껴졌소. 석봉이 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알았소. 이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구나. 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동이는 자라면서 내 길잡이가 되어 주었소. 내 앞에서 걸으며 발소리로 길을 알려주었지요. 계단이면 2번, 톡톡, 내리막이면 3번.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리하더이다. 석봉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 이 아이는 왕세자 저하의 아들이요. 이 나라의 왕손이요.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12년 동안 자신이 찾으려 했던 진실. 파직당하고 거지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진실이 이 산골 서당에 있었습니다. 12년이요. 나는 12년 동안 이 아이를 지키며 살았소. 그리고 그대를 기다렸소. 나를요? 아니, 그대가 아니더라도 좋았소. 진실을 밝혀줄 사람. 이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렸소. 석봉이 한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수, 그대가 그 사람이요. 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석봉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두 사내의 손이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산 아래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군장님, 나물 많이 캐왔어요. 동이의 밝은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키워준 눈먼 노인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한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훈장, 말하시오. 이 아이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소. 내 목숨을 걸겠소.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소. 12년 만에 석봉이 누군가에게 한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한수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동이를 궁으로 데려가려면 증거가 필요했지요. 12년 전 영모를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대인. 한수에게 암행어사의 길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지요. 12년 전 한수가 파직당할 때 오대인은 이미 조정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아는 사람이 많았지요. 오대인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훈장, 나는 마을 아래 주막에 다녀오겠소. 무슨 일이요? 편지를 보내야 할 사람이 있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석봉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한수는 산길을 내려가 주막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대한 일이 있으니 봉화로 와 달라고만 적었지요. 주막 주인에게 은 한 냥을 주고 한양으로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직당한 뒤에도 품에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은 한 냥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오대인이 직접 봉화로 오겠다는 내용이었지요. 한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기대가 어렸습니다. 스승님이 오시면 길이 열릴 것이요. 한수가 석봉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내 목숨을 맡겨도 될 사람이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지요. 며칠 뒤 오대인이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수는 마을 주막에서 스승을 만났지요. 스승님. 한수가 달려갔습니다. 오대인은 흰 수염에 온화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지요.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수야, 오랜만이구나. 오대인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영민하던 내가. 오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스승님, 중대한 일이 있어서 불러뵈었습니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골 서당의 눈먼 훈장. 12년 전 궁에서 사라진 아이. 내의원 도장. 옥나비의 왕실 문양. 궁중 음률의 자장가. 오대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왕손이 살아있단 말이냐? 예, 스승님. 12년 전 내의원 의관이 아이를 안고 도망쳐 이 산골에 숨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수야, 이것은 나라를 뒤흔들 일이다. 그렇기에 스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왕손을 궁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양에 돌아가서 길을 만들어 보마.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그 아이를 잘 지키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2년 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오대인이 떠난 뒤 한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당에 돌아왔습니다. 다 잘 될 것이오. 스승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오.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웠지요. 한수, 말하시오. 사람은 변하는 법이오. 한수는 석봉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수가 동희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동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배 아파요. 한수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 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조용히 해라. 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줌 마려운 거예요? 표정이 그래요. 동희가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조용히 하랬지. 한수가 동희의 입을 막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들이 소리 없이 서당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한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한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산골 서당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지요. 마을 사람 몇과 그리고 한수가 편지를 보낸 사람. 설마 그 순간 한수의 머릿속에 오대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석봉이 했던 말이 천둥처럼 울렸지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객이 이곳에 온 것은 사실이었지요. 군장, 일어나시오.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석봉이 벌떡 일어났지요.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자객이요? 그렇소. 서너 명은 되어 보이오. 동희는? 내 뒤에 있소. 동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한수가 동희를 등 뒤로 밀었지요. 동희, 겁내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자객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산에는 왼쪽 볼에 칼자국 흉터가 있었지요. 다부진 체격에 허리에 환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이한수. 칠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넘겨라. 누구의 명이냐? 알 필요 없다. 아이를 넘기면 살려주겠다. 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안 된다. 칠복이 칼을 뽑았습니다. 다른 자객들도 일제히 칼을 빼들었지요.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석봉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동이와 한수 앞을 막아선 것이었지요. 이 아이들에게 손대려거든 이 늙은이를 먼저 밟고 가시오. 칠복이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먼 노인이 자객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 칠복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요. 하지만 순간이었습니다. 비켜라, 늙은이. 칠복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안 돼. 한수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칼날이 석봉의 옆구리를 갈랐지요. 석봉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지요. 피가 3배 도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석봉. 한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자객 하나를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석봉을 붙잡았지요. 석봉이 한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수. 12년 전 왕세자빈 마마께서 돌아가시며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셨소. 피가 석봉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살려만 다오. 그 한마디가 12년을 버티게 했소. 석봉이 쓰러졌습니다. 훈장님. 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와 석봉의 몸을 안았지요. 옷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칠복이 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이의 목에 걸린 옥나비를 보았지요. 이것이. 칠복이 손을 뻗어 옥나비를 잡아챘습니다. 안 돼. 동이가 옥나비를 지키려고 매달렸습니다. 칠복이 동이를 밀쳤지요. 동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팔에 찰과상이 났지만 동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이는 쓰러진 석봉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로 땅을 톡 두드렸지요. 훈장님, 제가 앞에 있어요. 제 발소리 들리지요? 12년 동안 매일 해 온 것이었습니다. 석봉이 깨어나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발소리로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톡. 동이의 발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계단은 없어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괜찮아요. 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칠복이 옥나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뒷면의 5 발톱 용 문양을 확인한 칠복의 손이 멈칫했지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대감마님께 보고하겠다. 철수한다. 칠복이 자객들에게 명했습니다. 자객들이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칠복은 마지막으로 동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피와 울음만 남았습니다. 한수가 급히 석봉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가 깊게 베어져 있었지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자기 두루마기를 찢어 상처를 눌렀습니다. 석봉, 정신 차리시오. 석봉은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석봉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아이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밤 한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석봉의 상처를 돌보며 밤을 새웠지요. 동희도 석봉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대인이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수가 가장 믿었던 스승. 그 스승이 조판서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12년 전 한수를 파직시킨 것도, 지금 자객을 보낸 것도 모두 오대인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의 칼이 가슴에 박혀 있는 것 같았지요. 나는 또 속았다. 12년 전에도 속았고 지금도 속았다. 석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석봉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한수에게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한수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린 것이었겠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쓰러졌고, 옥나비는 빼앗겼고, 스승은 배신자였습니다. 한수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봉 옆에서 잠든 동희가 보였지요. 피 묻은 작은 손으로 석봉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남아있다.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석봉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가늘고 약했습니다. 한수는 밤새 상처를 눌렀습니다. 피는 겨우 멈추었지만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한수는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희를 지킬 방패도, 진실을 증명할 증거도, 의지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석봉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석봉. 한수가 달려갔습니다. 석봉의 눈꺼풀이 떨렸지요. 감긴 눈 위로 칼 흉터가 보였습니다. 석봉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 인가. 그렇소. 여기 있소. 동희는 무사하오. 옆에서 자고 있소. 석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지요. 한수. 말하시오. 그대의 스승이 밀고 한 것이오? 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내가 어리석었소. 스승이라 믿었던 자에게 또 당했소. 나는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놈이오. 한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봉이 떨리는 손으로 한수의 팔을 잡았지요. 한수. 석봉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피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12년 전 그대가 파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한수가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파려 한 사람이 꺾인 날이었소. 나는 이 산골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소. 석봉이 한수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한수. 그때 아무도 그대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렇소. 아무도. 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믿었소.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산골에서 믿고 있었소. 12년을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지요. 파직당했을 때도, 거지가 되었을 때도, 군 줄였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무너졌지요. 12년 동안 누군가 나를 믿고 있었다고? 그렇소. 석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지요. 그러니 일어나시오, 한수. 그대가 아니면 이 아이를 구할 사람이 없소. 한수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지요. 석봉이 첫날 밤 했던 말을.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는 법이요. 그때는 눈먼 사람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지요. 석봉은 1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없어도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지요. 한수를 믿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일어섰습니다. 석봉, 말하시오. 동희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겠소. 임금 앞에 직접 아뢰겠소. 증거가 없지 않소. 옥나비도 빼앗겼소. 증거는 만들겠소. 12년 전의 진실을 밝힐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믿소. 한수가 동희를 깨웠습니다. 동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얼굴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동희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한수가 동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동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동희는 가만히 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세자였다. 12년 전 나쁜 사람들에게 돌아가셨다. 너의 어머니는 왕세자빈이셨다. 너를 낳으시고 돌아가셨다. 동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장님은 너를 안고궁에서 도망쳐 이 산골에 숨어 키운 것이다. 12년 동안. 동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왕손이 뭐예요? 저는 그냥 훈장님이랑 여기서 살면 안 돼요. 한수의 가슴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동희가 한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지요. 아저씨 울어요? 아저씨가 울면 안 되는데.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아비는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다. 내가 돌아가야 내 아비의 뜻이 살아난다. 동희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아저씨도 같이 가는 거지요? 당연하지. 동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궁에 가면 밥 많이 줘요? 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손이면 수라상을 받는다. 반찬만 12가지다. 동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2가지요. 동희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무거운 순간이었지만 12살 아이의 관심사는 역시 밥이었습니다. 한수가 피식 웃었지요. 석봉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세 사람 다 웃는 순간이었지요.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아저씨. 한수는 석봉을 마을 과부 복녀에게 맡기고 동희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닷새를 걸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한수는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궐문 앞에서 금이영 군졸들에게 막혔지요. 비켜라. 12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왔다. 임금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한다. 군졸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미치광이가 임금님을 만나겠다고? 당장 꺼져라. 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직 암행어사 이한수다. 12년 전 조판서가 영모를 조작한 증거가 있다. 소란이 커지자 금이영 장교가 나왔지요. 한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궐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이 나왔지요. 전하께서 들여보내라 하셨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임금이 직접 허락했다고요? 편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판서 조윤석이 서 있었지요. 실눈으로 한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이놈이 감히. 조윤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하, 저자는 12년 전 파직당한 자입니다.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 당장 끌어내십시오. 임금이 손을 들어 조판서를 제지했지요. 말해 보아라.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한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지요. 산골 서당의 눈먼 훈장. 내의원 의관 석봉. 12년 전 왕세자빈의 출산. 아이를 안고 도망친 의관. 스스로 눈을 찔러 아이를 지킨 것. 그리고 동의. 이 아이가 왕세자 저하의 아들이옵니다. 한수가 동의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의가 임금 앞에 서자 편전이 조용해졌지요. 조윤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튼 소리다. 왕세자의 아이는 12년 전 죽었다. 증거는 어디 있느냐? 조윤석이 소리쳤습니다. 한수가 이를 악물었지요. 옥나비는 빼앗겼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었지요. 증거를 대라. 증거 없이 함부로 왕손을 사칭하는 것은 대역죄다. 조윤석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가 들어왔지요. 칠복이었습니다. 소인 칠복, 전하께 아를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조윤석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칠복아, 내 이놈이 무슨 짓이냐? 칠복은 조윤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나비 반쪽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산골 서당에서 가져온 것이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칠복이 옥나비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전하, 소인은 12년 전 왕세자 저하의 호위무사였사옵니다. 편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윤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닥쳐라, 칠복. 12년 전 그 밤 조판서 대감이 소인의 어머니를 잡아 가두고 협박하였사옵니다. 세자 저하를 지키지 못하면 어미를 죽이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소인은 겁에 질려 물러섰사옵니다. 세자 저하를 지키지 못하였사옵니다. 그것은 이 목숨보다 무거운 죄이옵니다. 칠복이 동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의가 칠복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영모를 꾸민 자는 저 사람이옵니다. 칠복이 조윤석을 가리켰습니다. 조판서가 영모를 조작하고 왕세자를 시해하였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소인이 증언하겠사옵니다.
편전이 폭발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지요. 조윤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놈이 미쳤구나. 하지만 칠복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12년 전 그 밤의 자객 명단. 위조된 영모 문서의 은닉 장소. 왕세자를 시해한 칼의 행방. 하나하나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윤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지요. 전하, 저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판서.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2년이다. 내가 12년을 참았느니라. 조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임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초록빛 옥 조각이었지요. 나비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세자를 잃고 2해가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밤꿈에 세자가 나타났느니라. 아이를 살려달라 하였다. 꿈을 꾸고 난 뒤 밀지를 내려 왕손의 행방을 찾게 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다.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느니라. 내 손자가 살아있다고. 임금이 바닥에 놓인 옥나비 반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반쪽과 맞추었지요. 찰칵. 2쪽의 옥나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금이 갔던 자리가 완벽히 맞물렸지요. 나비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자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만들게 한 것이다. 한쪽은 아이에게 주고 한쪽은 내가 간직하겠다 하였느니라.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판서. 내 놈은 12년 전 이 나비를 영원히 쪼개 놓으려 하였다. 하지만 나비는 다시 만났느니라. 조윤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의금부. 임금이 명했습니다. 조윤석을 잡아 가두어라. 12년 전 영모 조작 및 왕세자 시해의 죄로 국문하라. 금부도사들이 조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합니다. 전하. 조윤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갔습니다. 편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동의가 칠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칠복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칠복의 어깨가 떨렸지요. 그럼 아저씨도 아버지랑 같이 무서웠겠다. 12살 아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 한마디에 칠복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수가 한 발 물러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임금이 동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의도 임금을 올려다보았지요. 2 사람의 시선이 처음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12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동의라 했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동의가 천천히 임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왔지요. 1 걸음, 2 걸음. 내 어미가 부르던 노래를 아느냐? 동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들었어요. 맨날 꿈에서 들었어요. 동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매일 밤 꿈에서 들었던 그 곡조. 금빛 방에서 여인이 불러주던 자장가. 낮고 고운 가락이 편전을 채웠습니다. 궁중 음률이었지요. 왕세자빈만 부르던 곡조. 세상에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부르다가 동이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동이가 임금을 올려다보았지요. 이 노래요. 꿈에서 어떤 여자가 불러줬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옥좌에서 한 걸음 더 내려와 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어미다. 임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래서 맨날 꿈에 와준 거예요? 임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이를 더 꽉 안았지요. 1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편전에 있던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났다. 12년이었습니다. 파직당하고 거지가 되어 떠돌던 12년. 진실에 다가가려 해도 막혀있던 12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12년.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임금이 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한수. 예, 전하. 그대의 관직과 마패를 돌려주겠다. 12년간의 부당한 파직을 취소하노라. 한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다시 말했지요. 그리고 봉화 서당의 석봉을 한양으로 모셔오너라. 내의원 최고의관에 명하여 눈을 치료하게 하겠다. 한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석봉이 한양으로 왔습니다. 내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요.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빛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관이 말했습니다. 동이는 궁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라상의 반찬 12가지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저씨, 진짜 12가지다. 한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궁궐들의 복숭아꽃이 피었지요. 석봉이 한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 덕에 이제 희미하게나마 빛을 느낄 수 있었지요. 동이가 멀리서 궁궐들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석봉, 말하시오. 12년 전 왕세자빈 마마의 자장가. 동이에게 누가 가르쳐 준 것이오? 석봉이 빙긋 웃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마마께서 부르고 계셨소. 갓 태어난 아이의 귀에 마마의 노래가 남은 것이지요.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왕세자빈 마마께서 12년 동안 꿈에서 아이를 지켜 주신 것이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동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고 맑은 웃음. 12년 전 궁에서 울던 갓난아이가 이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한수가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이 아이는 산골의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쫓겨난 암행어사였지요. 지금 이 아이는 왕손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다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는 법이지요. 12년이 걸렸지만 보이지 않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킨 것은 눈먼 노인의 두 팔과 12살 아이의 발소리와 쫓겨난 사내의 집념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